안녕하십니까. 더배우는 여러분, 국가공인 청소년 상담사 상급 대비 필기시험 준비반입니다. 오늘은 청소년 상급의 세 번째 과목인 심리평가와 측정에 의해 세 번째 과목을 공부하고 있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교재 위치는 147페이지 아랫단에 나와 있는 규준, 노음의 개념과 개발에 관련된 내용을 연이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규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번 규준 참조 검사를 설명할 때 제가 규준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점수라고 하는 개념도 다음 장에 나옵니다만은, 원점수로 갖고 우리가 어떤 평가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적 가치를 알기 힘든데, 이러한 규준 점수라고 하는 것도,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말 그대로 상대적 가치를 아는 기준이다, 이렇게 보면서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이런 겁니다. 검사가 사용될 대상을 대표할 수 있는 큰 표본인 규준 집단으로부터 얻은 검사 점수의 분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규준 자료는 흔히 규준표라고 하는 형식으로 제시되는데, 여러분도 혹시 통계책 같은 거 보면, 통계 관련된 책 보면 그 뒤에 부록에 보면 Z 분포니 T 분포니 하는, F 분포니 하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그런 것들이 이제 규준표입니다. 이런 표를 제시하게 되는데, 각 점수는 이 규준표에 나타난 전체에 대한 개인의 비율을 설명한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점수를, 예를 들면 수학 점수를 내가 80점을 받았다. 그 80점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하게 80점이면 잘했는지 못했는지 알 수 없죠. 그러나 전체에서 80점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그 규준표를 보게 되면 그 80점의 상대적 의미를 알 수 있다는 거죠. 바로 그게 규준의 얘기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148페이지 두 번째 줄을 보게 되면 양가로 1번에 보게 되면 심리검사 점수는 상대적인 것이며 상대적 점수 해석을 위한 기준이 필요한데, 바로 이것이 규준이다 라고 해서, 노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 가치, 그러니까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측정된 점수의 상대적 가치를 알게 해주는 수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의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규준은 대표 집단의 사람들에게 실시한 검사 점수를 일정한 분포도로 작성하게 되어 있고요. 이러한 규준의 제작은 모 집단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표본 추출, 샘플링을 얘기합니다. 샘플링의 방법을 이용해서 규준 집단을 구성하고 제작한다, 이런 말도 나오고요. 이러한 그 규준은, 심리검사에서 규준을 마련하는 것은 검사 점수의 해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작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규준을 우리가 설명하다 보면 반드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원점수입니다. 원점수는 우리가 로 점수라고 했어요. 이 로라는 게 뭐죠? 생날 것이죠. 생날 것. 그러니까 아직 가공하지 않은,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공하기 전, 이런 뜻이거든요. 가공하기 전, 이런 의미의 뜻입니다. 그래서 로 스코어라고도 합니다. 또는 우리말로는 또 다른 말로 또 소점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같은 의미로 소점이라고 합니다. 이 원점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일반적으로 원점수는 처음에 측정된 그 수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점 만점에 수학 점수가 95점 이거예요. 근데 이것이 공부를 잘한 건지 못한 건지 이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어떤 피검사자가 획득한 점수예요. 점수에 불과한 것이고, 이 점수의 상대적 가치를 아주 알 수 없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규준과 관련해서 기출 문제는 원점수의 해석에 근거가 된다라고 하면서 출제가 되는데, 그 내용 148페이지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기출 문제 정리해 보면 이러한 규준은 원점수 해석에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가 나왔다 하더라도 그 원점수의 상대적 가치를 알려면 규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비교하고자 하는 집단 검사의 결과인 것이고요. 규준 참조 검사라고 하는 것은 노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상대평가의 의미가 강합니다. 그래서 양가로 1번에 보면 규준을 기준으로 원점수가 상대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검사, 이것을 얘기하고요. 상대평가를 위해 대상자 집단의 점수 분포를 고려하여 개인의 점수를 해당 분포에 비추어서 상대적으로 파악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때의 점수 분포가 규준에 해당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준거 참조 검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규준 참조 검사가 있고요. 규준 참조 검사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준거 참조 검사가 있어요. 준거 참조 검사. 규준 참조 검사는 상대적이다,
이와 반면에 규준 참조 검사는 절대 평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어떤 숙달 정도를 알아보는 거죠. 어느 수준 이상이면 다 합격이에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지금 청소년 상담사 상급의 경우에는 60점만 넘으면 60점부터 100점까지는 다 같은 개념이죠. 그냥 이거 뭐예요? 합격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냥 똑같습니다. 뭐 100점 만점하고 뭐 60점하고 어떤 차이를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요 60점만 넘어가면은 똑같은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있는 경우라면 어떤 숙달도가 똑같다라고 보는 거죠. 숙달도가. 그래서 여기에 포함된 사람들을 다 합격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0점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컷오프 점수, 통과한 점수, 우리가 또 커트라인 이렇게 얘기하는데 커트라인이라는 용어는 사실 정확한 용어가 아니고요. 컷오프 점수라고 합니다. 컷오프 점수. 컷오프라고 해서 여러분들 뭐 골프 같은 거 보면 뭐 예선전을 컷오프 점수를 통과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일단 숙달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면은 이제 본 라운드로 올라가게끔 해주는 거죠. 그게 이제 컷오프 점수라고 합니다. 이 중급 참조 검사는 이게처럼 숙달 기준에 해당되는 검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제 규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규준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집단인데요. 이러한 규준 집단은 표집 절차에 명확한 그 근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시해야 되며 또 표집의 크기가 적당해야 된다는 거죠. 너무 적으면 대표성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기준단의 특성을 명확히 정의해 줘야 되며 검사 실시의 시기라든가 이런 것들도 정해야 되며 또한 표집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성을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표집을 대표성이 지닌다니까 표집을 한 것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표집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도를 얻으려면 그 표집이라는 것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어야 되냐면은 일단은 표집을 할 때 무선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랜덤하게 표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뭐 의도적으로 내가 탁탁 누구만 좋은 것만 뽑아가지고 그것을 표집을 하는 것은 나중에 신뢰도에 문제가 되겠죠. 그죠? 타당도에도 문제가 될 것이고 그래서 어떤 랜덤하게 추출했다라고 하는 원리. 그 다음에 또 전집 요소에 동일한 추출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어느 지역이나 똑같은 비율로 이렇게 추출해야 되는 그런 필요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표집 도중 전집에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표집 방법을 중간에 바꿔버린다든가 이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 또 5번에 보면 뭐 표집 오차가 적어야 하며 뭐 당연한 얘기겠죠. 그죠? 오차가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더욱더 신뢰감이 높아지는 거니까. 그 다음 6번에 보면 규준의 자료 분포와 전집의 자료 분포가 유사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어떤 그 표집의 대표성 내지는 표집의 신뢰도를 우리가 갖게 하는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해서 규준과 관련된 내용을 뭐 규준 참조 검사, 중급 참조 검사를 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규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규준 집단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규준 집단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을 얘기할 수도 있겠고, 또 규준을 만들기 위해서는 표집을 해야 되는데 샘플링을 해야 되는데 그 샘플의 어떤 신뢰도 내지는 표집의 대표성의 특징을 묻는 이런 문제가 기출문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정리해놨는데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9페이지입니다. 검사도구의 선정, 실시, 채점, 활용 과정입니다. 자, 우리가 어렵게 만든 검사지가 됐는데 이제 검사지를 선정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과연 이 검사지가 내 남자에게 정말 필요한 것인가, 또는 이 상담에서 반드시 이런 검사지를 해야 되는가. 사실은 노련한 상담사는 사실은 뭐 검사지를 반드시 꼭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본인의 어떤 아주 풍부한 클리닉 임상적 경험으로서 사실은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 남자에게 필요하다면 하는 거고 필요 없다면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다 많이 하죠. 그럴 경우에 검사지를 선정할 때 일단 내담자가 뭐 요구하는 경우가 있겠죠. 나 이런 것을 좀 받고 싶다. 그러면 그게 특별하지 않다면 그게 상담에 있어서 좀 필요한 절차이기도 하고 뭐 크게 실시하는데 무리가 없다면 그거 들어주는 거고요. 그다음 또 상담자가 필요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상담자 자신이 물론 뭐 임상적으로 짐작은 가지만 짐작으로는 과학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어떤 검사지를 선정을 해서 그 검사 결과까지 합쳐서 내담자에 의해서 평가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검사의 실시는 검사 요강에 나와 있는 지침대로 실시한다. 우리가 앞 시간에 검사의 표준화라고 얘기했고 표준화된 검사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표준화된 검사지의 특징은 뭐냐면 실시와 해석과 이런 것들이 다 표준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구조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게 다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뉴얼화되어 있는 것들인데 그 매뉴얼을 따라가줘야 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또 기계적인 실시는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러한 오류는 경험이 많은 조사 실시사에게도 종종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뭐 대상자가 많다 보면 정말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할 수도 있겠고, 요즘 뭐 많이 하는 게 보면 이제 왜 그 컴퓨터로 이렇게 스캔 싹 떠가지고 나오는 결과물이 있죠. 물론 뭐 그것도 뭐 사실은 뭐 타당도나 신뢰도를 우리가 다 의심할 필요는 없어요. 어느 정도 얼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계적인 어떤 것보다는 우리가 심층 상담이나 또 내담자의 어떤 문제를 좀 더 치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기계적인 해석보다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내용을 좀 보고, 우리가 평가에서 나온 것처럼 내담자의 어떤 태도라든가 상담 도중에 보여주는 여러 가지 행동들, 또는 어떤 가족력, 개인력, 그 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독특한 현상학적인 어떤 여건들, 이런 것들 다 고려해서 상담해 주는 게 좋겠다. 그 다음에 검사 실시자의 전문적인 능력을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그 다음에 또 검사 실시에 있어서 적합한 장소, 이런 것들이죠. 우리가 무슨 오차 같은 게 발생하면 안 되니까 좀 조용하고 쾌적하고 편안한 가운데에서 실시할 수 있는 장소, 이런 것들이고요. 또는 뭐 우리가 정서적 검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솔직하고 충실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분위기가 필요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심리검사 활용시 유의사항입니다. 역시 활용시라고 하는 것 자체는 검사지의 이 전체, 이 검사지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검사지가 목적이 아니거든요. 상담이 목적이죠. 또 상담의 목표가 목적이니까 상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검사지는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좀 더 나은 상담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활용하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지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다는 거죠. 안 해도 좋으면 안 하는 게 좋겠죠. 예를 들면 검사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걸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안 하는 게 더 현명한 거겠죠. 그러나 필요하다면 가장 적절한 검사지를 내담자가 상담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잘 측정하는 그러한 적합한 검사지를 선택해야 될 것이며, 실시하고 채점뿐만 아니라 검사 결과에 대해서 비밀을 지켜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상식이죠. 자, 그 다음에 측정 척도와 통계 분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심리검사지라고 하는 것은 측정, 어떤 수치를 부여하고 척도, 그 수치를 부여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원칙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그 결국은 뭐냐면 이 검사지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수량적인 내용을 가지고 결과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통계적 추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SPSS라든가 통계 패키지 같은 거 보면 우리가 그걸 다 보면 통계적 추정을 하는 그런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심리검사지도 그러한 과정과 유사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통계적 추정에 대해서 개념을 내리면, 측정 척도는 양적 분석을 위한 통계 분석 방법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다시 말해서 양적, 수량적 분석을 하기 때문에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뒤에서 좀 나오겠지만 우리가 척도를 나중에 종류를 얘기할 건데, 일단 그건 척도가 한번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비모수 통계라든가 모수 통계라는 말이 나오는데, 비모수 통계는 일반적으로 이제 뭐 명목 통계라고 해서, 그러니까 명목 통계 그런 개념은 없고, 어떤 그러니까 수로만 계산되는 게 아니니까 뭐 가감성제가 되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모수 통계는 비율과 등관이기 때문에 뭐 가감성제 같은 것이 가능한 그러한 척도를 얘기하는데, 뒤에 척도할 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변인의 종류가 있습니다. 변인의 종류. 우리가 기본적으로 심리검사지에 기본으로 할 때 알아야 될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변인 또는 변수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뭐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런 것들이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바로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먼저 변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인은 우리가 뭐 수학에서는 변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변인, 변수. 변인은 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독립변인, 종속변인 이런 것도 있고요. 또 변인 자체가 영속적이냐 뭐 불연속적이냐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거기 보면 연속 변수가 불연속 변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연속 변수는 무한한 말이 많은, 그러니까 뭐 그의 무한대에 가까운 숫자를 이렇게 부여할 수 있는 그러한 변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상담 1액이, 2액이, 3액이, 4액이, 5액이 무한대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어느 한 집안에 자녀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자연 출산한 게 뭐 입양한 거 말고요. 그러면 보통 우리가 한 집안에 뭐 가족이 아무리 많아봐야 뭐 자녀 수가 2명, 3명, 4명이죠. 뭐 물론 20명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현실적으로 뭐 300명, 500명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 사람이 뭐 살아생전에 그렇게 많이 출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녀가 한 명 있는 가정을 1, 2명 있는 가정 2, 뭐 10명 있으면 10, 20명 있으면 20 이 정도겠지. 뭐 400, 500 이렇게 변수로 수치를 부여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것은 불연속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양적 변수와 질적 변수가 있습니다. 양적 변수는 말 그대로 뭐 정규 1등을 1, 2등을 2, 3등을 3 이렇게 수치를 해서 양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러나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뭐 사는 거주지 같은 경우 한번 볼까요? 거주지. 조금 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체중 몸무게가 50kg, 60kg, 70kg 이렇게 해서 60kg를 1로 주고 20kg를 2로 주고 이렇게 해서 수치 비율을 하거나, 예를 들면 20kg의 몸무게를 1로 하고 40kg의 몸무게를 2로 했을 때 2는 1보다 2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양적으로 우리가 그걸 비율을 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사는 걸 1, 경기도에 사는 걸 2, 예를 들면 대전에 살고 있는 것은 3이라고 했을 때, 그런 경우에 1보다 2가 2배 많다든가 1이 2보다 어떻다든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개별적인 내용입니다. 맹명척도에서 보여주는 것들인데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양적 변수냐 질적 변수냐. 제가 보기에 보면 예를 들면 질적 변수 같은 경우는 성별이라든가 출생지라든가 직업의 종류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양적 변이는 지능지수라든가 성적이라든가 키라든가 이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치를 부여하고 비교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우리 일반적으로 원인이 되는 것을 독립변수, 그 다음에 그 결과로 보이는 것을 종속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언변수와 중구변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금은 독립변수랑 비슷한 개념이 될 수 있는데 약간 다른 게 뭐냐면 시간차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예언변수와 중구변수에 있어서 변수의 값을 통해 다른 변수의 값을 예언하려고 하는 용도는 변수와, 또 예언변수가 예측하고자 하는 변수입니다. 그러니까 예언변수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회사에서 A라는 회사에서 A사에서 입사시험으로, 그죠? 입사시험에 예를 들면 적성 시험을 봤어요. 요즘 NCS라는 말 많이 쓰는데, 엑센스 관련된 NCS 시험을 봤어요. 그 NCS 시험을 봐서 이 점수가 높은 사람을 채용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역시나 이 NCS 시험에 높은 성적을 받은 사람이 생산성이나 인사고과가 굉장히 높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NCS 시험이라고 하는 이 변수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예언 변수입니다. 이 예언 점수를 통해서 우리는 중거 변인인 생산성이나 인사고과라고 하는 것을 나중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쌓이게 되면은 결국 우리는 이 결과를 보지 않더라도 NCS 시험에 점수만 봐도 이 사람 앞으로 일 잘하겠구나 못하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예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예언 변수고, 요걸 예언, 요걸 갖다 중거 변인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독립 변인과 종속 변이는 바로 이제 그 자리 현장에 있는 거죠. 예를 들면 무슨 자기 효능감이 높은 친구가 자기 진로 설정을 잘하더라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독립 변수라고 하는 하나의 원인이고, 종속 변이는 하나의 결과라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결과는 이 독립이라고 하는 이 원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시간적인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약간의 어떤 시간적인 차이도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척도에 관한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151페이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자, 척도. 제가 조금 전에 모수 통계 또는 비모수 통계라고 얘기했죠. 비모수 통계는 일반적으로 여기 나오는 명명척도나 서열척도를 얘기합니다. 주로 이제 질적 변수에 해당되는 것들이고, 그 다음에 다라에 나오는 등간척도와 비율척도는 일반적으로 양적 변인에 속합니다. 척도라고 하는 것은 수치를 체계적으로 할당하는 데 사용하는 측정 도구이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검사지는 척도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다시 말해서 척도라고 하는 것은, 측정기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그냥 단순하게 부여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척도라고 하는 것은 숫자를 체계적으로 할당하는 그런 데 사용하는 측정 도구라는 거예요. 심리 검사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척도는 4개의 어떤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명명척도입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명목척도라고 해서 사실 큰 의미는 없어요. 예를 들면 여자는 1, 남자는 2 이렇게 넣는 거죠. 그 대명사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자를 남자를 엑셀이나 SPSS 이런 데 넣기는 좀 그러니까 수치로 1을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 자체는 1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여자를 얘기하는 거고 2는 남자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수치를 넣어놨는데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2고 여자가 1이라고 해서 남자가 여자의 2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왜요? 이것은 지금 명명 척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대신해서 1과 2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열 척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순위 척도죠. 뭐 이것은 일반적으로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전교 1등을 1, 뭐 전교 2등을 2, 전교 3등을 3 이렇게 쭉 얘기해 놓는 거죠. 그죠? 그러나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교 2등이라고 해서 또 전교 1등이라고 해서 전교 1등이 1인데 전교 2등인 2보다 2배로 공부를 잘한다. 또는 3등보다 3배를 공부 잘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은 단순하게 뭐예요? 서열 또는 순서만 보여주는 겁니다. 아까 우리 명목측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정보를, 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이거는 명명측도도 되지만 서열이라고 하는 정보도 담고 있는 그러한 척도고요. 그래서 세 번째는 등간척도입니다. 등간척도라고 해서 이 등간척도는 뭐냐면 거기 나오죠. 수치 차이가 반영하는 속성 차이가 동일하다라고 하는 등간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온도를 많이 얘기합니다. 자, 온도 같은 경우가 참 재밌는데요. 이 등간척도는 일반적으로 말 그대로 인터벌 스케일이라고 해서 간격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그죠? 0도씨에서 5도씨 이렇게 얘기하고, 그다음 5도씨에서 10도씨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경우에, 자, 여기가 요 사이는 뭐예요? 5도라고 하는 차이가 나네요. 맞죠? 그 다음에 또 5도씨에서 10도 사이고 또 역시 5도씨에 해당됩니다. 그죠? 요 사이에 어떤 동간, 등간 또는 이러한 정보는 담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죠? 이게 10도가 5도보다 2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여러분이 온도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사실은 절대 기준치가 없어요. 절대치가 없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 0도가 뭐죠? 0도가 보통 얼음이 녹거나 어는 점이죠. 순수한 물이. 근데 이 0도라고 하는 개념은 인간이 그냥 만든 조작적 정의예요. 조작적 정의이기 때문에 어떤 물은 영하 30도, 40도 돼야 그때 어는 것도 있잖아요. 그죠? 이건 우리가 인간이 그냥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순수한 물이 얼거나 녹는 점을 우리가 그냥 0도씨라고 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5도씩 차이가 나면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곱하기도 할 수 없고 더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이름 잘 보세요. 이 5도씨 물하고 5도씨 물하고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두 개 합치면 사수적으로 뭐가 나와야 돼요? 10도씨 물이 나와야 돼요. 맞나요? 근데 이게 10도씨 물 나옵니까, 여러분들? 5도씨 물하고 5도씨 합치면은 5도씨밖에 안 돼요. 5도씨밖에 물이 안 나와요. 이거 뭐냐면 요런 어떤 등간의 정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2배가 아니라는 거죠. 10도가 5도씨의 2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하게 되면 역시 5도씨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적으로 계산이 안 돼요. 비율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비율 척도는 좀 달라요. 이런 비율 척도는 뭐냐면 역시 명명 척도도 가지고 있고 서열 척도도 가지고 있고 또한 이런 그 동간 척도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몸무게 한번 볼까요? 몸무게. 사람의 몸무게를 한번 봅시다, 여러분들. 자, 몸무게는 참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몸무게 0kg 있어요, 없어요? 0kg. 저울이 있는데, 이런 저울이 있는데 말이죠. 이런 저울이 있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올리면, 여기 아무것도 없다면 이건 0도씨 맞죠? 아니 0kg이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한 2kg이라고 하는 물건을 올리게 되면 2kg라고 하는 개념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A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5kg이라는 사람이고, 또 B라는 물건은 예를 들면 10kg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C는 예를 들면 20kg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했을 때에, 그러면 5kg을 우리는 A는 5kg, B는 10kg, 그다음 C는 20kg만 했을 때에 이 척도들은 요걸 1이라고 합시다. 요거 2라고 하고 요걸 3이라고 합시다. 이게 수치로 부여했으니까, 그죠? 그러면 2는 1보다 2배 무겁다? 가능해요, 안 해요? 2배 무겁잖아요. 그죠? 5kg 플러스 5kg는 10kg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죠? 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러니까 2배라고 하는 비율이 정해집니다. 그 다음 또 3은 20kg잖아요. 그러니까 또 3은 2kg에 2배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비율이 나오죠. 이건 왜 그러냐면 아까 그 온도랑 다르게 이것은 절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절대치가 있다. 이걸 여러분들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비율 척도는 어떤 절대 영점, 절대 기준치가 있다는 거고, 동간 척도는 순수도 있고 간격도 있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이거의 몇 배다라고 하는 비율을 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등간 척도가 가지고 있는 것도 일부 우리가 비율적인 부분을 통계적으로 뽑아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간 척도하고 그 네 번째 나오는 비율 척도를 우리가 합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양적 척도라 그러고, 그 명명 척도와 서열 척도는 수량적인 가감선제가 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질적 척도라고 이렇게 나누어지고, 또 다른 말로 명명 척도와 서열 척도를 비모수 통계라고 통계의 자료가 되고, 그 다음에 등간 척도와 비율 척도를 모수 통계 척도라고도 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워졌나요? 그래도 뭐 여러분들 잘 따라오시고 계시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준비한 내용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